Good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점심, 저녁 인사 드립니다. 이번 패널 세션 디지털 시대의 윤리, 데이터 툴 프로세스 그리고 개인의 권리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지털 변환이 정부 사회에서 이루어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윤리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윤리 사안에 대한 논의는 기술 중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어느 정도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데이터 사용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정부의 어떤 윤리적인 역량을 보여주면서 또 디지털 시대에 또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어느 정도까지 또 윤리적인 고려가 디지털 시대에 어떤 시사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윤리적으로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등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힘을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공공민관 어떤 파트너십을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공공부문이 디지털 전략을 보다 윤리적으로 또 포용적으로 펼칠 것인가 등의 문제입니다. OECD가 이러한 견해와 이해를 디지털 시대의 포용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2021년 채택된 정책이 있고 또 OECD 권고를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2021년 9월 위원회에서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AI 사용을 공공정부 협력을 디지털 시대에 하는 데 있어서도 권고사항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시간가량에 걸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4번의 저명한 발표자를 모시게 되어서 기쁩니다. 한국,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세션은 최대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www.slido.com으로 오실 수 있고 또 457 코드를 넣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GP 글로벌 서밋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스트리밍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나탈리아 도마게라 영국 국무조정실 중앙디지털 및 데이터 오피스의 데이터 윤리 관리자님을 모시고 디지털 시대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NS에서부터 정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 영향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특히나 어떻게 기술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도 마련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장점이 있지만 투명성 또 책임성과 관련된 개선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특정한 결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시대의 윤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죠. 최근에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사용,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책, 틀, 그리고 프레임워크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정책 입안에 있어서 또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윤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정부 플레이북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AI를 공공부문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책임 있게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변혁의 핵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윤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 수집, 공유, 사용의 윤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과 데이터를 모두 통합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와 관련된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로서는 다양한 데이터 윤리, 원칙,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만한 의무 조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것이 책임성을 묻지 않고 또한 윤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절차에서 윤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들이 이와 관련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표준, 전략, 또 조달과 관련된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 등을 사용할 때 가이드라인을 따를 때 이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인 채널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디지털과 데이터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 자체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관련된 보고를 보면 AI와 관련된 70개의 윤리 코드가 영국에만 위치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관성도 어렵고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체들에게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보다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관련된 전문가들은 여러 존재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영국에서 진행 중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량 또 인식의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디지털 전략과 데이터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요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공부문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만 데이터와 관련된 또 디지털과 관련된 윤리에 대한 전문성이 배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학계에서 또 공공부문에서 전문가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디지털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질 때 이런 전문가들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도전 과제에 맞서 데이터 및 기술 전문가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과학에서부터 선진적인 기술까지 가장 최신의 기술까지 모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서 윤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윤리 이니셔티브들이 적용될 때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모니터링 툴이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실험해 보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다른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피드백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고, 또 디지털 윤리를 위해서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도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의 끝에는 대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 부분의 데이터 윤리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또한 표준화를 해서 윤리와 관련된 가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량 부족이 있기 때문에 윤리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위한, 또 평가를 위한 매트릭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윤리를 위한 원칙, 툴, 프레임워크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 이러한 툴들이,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적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옥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윤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바바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옥이며 한국 행안부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장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부2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24는 한국 전자정부 웹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주요 포탈입니다. 정부24와 관련된 저의 경험과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전명원 진 좌장님, 그리고 또 패널 여러분과 또 이번 2021 OGP의 OECD 세션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주제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된 윤리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인데요. 정부24의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디지털 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법과 윤리로 규제가 되는지, 그리고 끝으로 정부24가 디지털 윤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함께 디지털 윤리가 종종 사이버 에티켓의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폭력을 예방하고 온라인 괴롭힘이나 디지털 차별 또는 가짜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을 예방하는 행위 등이죠. 최근에는 AI의 등장 또는 개발,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디지털 윤리가 더욱더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이며, 기술의 오용,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차별 또는 AI를 둘러싼 어떤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의 이슈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디지털 윤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이자 정책 이행가이자 또 정책 위반자이기 때문에 디지털 윤리를 단순히 사이버 에티켓의 개념으로만 간주하거나 AI 또는 데이터에 관해서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전반적으로 폭넓게 정부의 윤리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디지털 윤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윤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2 이상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윤리에 관해서 전자정부의 다양한 이슈들이 법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 서비스는 법을 당연히 준수를 해야 하며 여기에 공공부문의 윤리를 포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두고 있고 여기서 디지털 윤리에 관한 일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역기능을 방지하며 국민의 안전 그리고 정보 보호, 사생활의 자유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이용자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면서 또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를 제공하고 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의 윤리 원칙을 담은 지능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서비스 및 전달에 관하여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자정보법과 같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 서비스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고 적법하게 쉽고 편리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당연히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그 결과 정부 24는 모든 전자정보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사안들을 만족하게 되며 이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사안까지도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24가 디지털 윤리에 관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는 2016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마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요. 다니엘이 PC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고용 수당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모니터에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잘 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디지털 격차 내지는 디지털 소외의 어떤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포함해서 정부 24는 아주 강력한 그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두고 디지털 윤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정부 24를 둘러싼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라든지 어떤 악성 댓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 24는 성별이나 인종,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UI, UX의 어떤 단어, 표현, 아이콘, 색상, 또 처리 절차, 서비스의 속도, 전달하는 방침 등이 모두 법에 따라 철저히 검토됩니다. 끝으로 정부 24는 여러 가지 포용적인 서비스 방식을 통해서 디지털과 사회 소외계층을 고려하고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의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제공 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24에서는 오프라인 서비스도 온라인 서비스와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의 어떤 거주지 내지는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어떤 보조금 24나 찾아금 보조금 24 서비스와 같이 공동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이동욱 본부단장님. 전반적으로 윤리적인 사안들을 정부 서비스와 관련하여서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더 논의를 하겠지만 어떤 툴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일부 소개해 주셨죠. 예를 들어서 규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 조치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on its content. Now I'd like to leave the floor to Mr. Albert. 다음으로는 엘버트 킹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 데이터 최고 관리자님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앞서는 보였는데 지금은 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또 다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스코틀랜드 정부 데이터 최고 관리자인 알버트 킹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정부 내에서 데이터를 위한 센터 오브 엑설런스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에 대한 정책도 마련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혁신을 공공 부문에서 이루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하며 기술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전략적 계획을 현실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배경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 보건, 사법, 교통, 주택, 환경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국가 틀 같은 경우에는 UN SDG와 같은 맥락에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위한 비전을 보면 각 국가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 예산, 생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가장 핵심에 위치해 있고 저희는 디지털 스코틀랜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전략의 발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어떻게 AI를 사용하고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공공 부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의회에서 정보와 관련돼서 논의를 한 끝에 마련이 된 비전으로서 사람 중심의 전략을 갖고 가자라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 장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전반에 있는 사회, 학계, 산업계 또 공공부문,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워킹그룹을 마련했는데 윤리, 기술, 데이터 등의 부문들에 대해서 각각 전문가 그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AI라는 것이 기회도 되지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을 할 때 윤리적이고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스코틀랜드가 신뢰 가능하고 윤리적이고 포용적인 AI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발전된 국가가 되고자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서 나탈리아 도마게리 관리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프레임워크들과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도 OECD가 마련을 한 신뢰 가능한 윤리적인 포용적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또 OECD가 마련한 어린이를 위한 AI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민들과의 여러 참여를 통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스코틀랜드 AI 얼라이언스를 마련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공 신뢰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분야의 성공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가능한 AI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를 얻고 또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앞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이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 전략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AI 플레이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비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실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브테크 구상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브테크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해서 협업적 협력을 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공부문과 협력을 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투명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AI를 위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접근을 설명 가능하게 만들므로써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AI와 알고리즘이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 대중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고려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 권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서 스코틀랜드 의회와 함께 아동 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결국 이론과 실제의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AI 플레이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22년 3월에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브테크 얼라이언스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혁신이나 AI와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시브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협업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와 AI를 보다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Mr. 마지막으로 올리비에 토로 ODI 연구개발 책임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미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과 겹칠 것 같습니다. ODI는 연구 기반의 비영리 기구로 기업과 정부와 함께 이러한 개방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저희 팀에서 또 특히 어떤 여러 가지 관점이나 실무 또 행태들을 데이터와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세 가지 디지털 윤리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윤리, 디지털 윤리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19명은 기관이 개인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회의에 좀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30%는 중앙정부가 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30%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명한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욕구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하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뢰의 부족은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데 어떤 장벽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의 사용 또는 정책 의사 결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신뢰할 수 없다라면 상당히 사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윤리가 더 나은 서비스와 정책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그 첫 번째 도전 과제에 이어서 두 번째 어떤 데이터 윤리의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상태가 비교적 비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실무가로서 데이터를 가지고 또 AR을 가지고 폭넓게 일을 하는 그런 실무자이자 디지털 변환의 종사자로서 찾고 있는 솔루션들은 굉장히 아주 즉각적인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기관들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윤리를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규칙 또는 체크박스 목록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다 유용하긴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만 어떤 소통도 할 수 있고 데이터 윤리를 동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탈리아 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원칙이 너무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리고 실무 없는 원칙만 있다면 이것이 어떤 윤리의 극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규칙 기반의 윤리 접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범 관행 그리고 좋은 윤리적인 관행들을 법이나 규정 또 규칙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모든 맥락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 굉장히 미묘한 맥락이 있고 또 관점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격차가 세대 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층은 상당히 기쁘게 어떤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또 개인화된 공공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던 반면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에서는 20% 정도의 응답자가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데이터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X, Y, Z처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규칙이 유용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의 기관들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쓰는 방식으로 디지털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용하게 어떤 데이터 윤리의 운영에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좀 깊이가 없고 또 아시다시피 디지털 윤리라는 것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만 묻고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완전한 안전과 안보 그리고 윤리적인 실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DI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좀 간단한 실용적인 툴을 통해서 데이터 윤리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고 있고 규칙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시작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어떤 데이터 수집, 사용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윤리 캔버스라는 툴도 쓰고 있는데요. 60여 개 국가에서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국가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용, 공유, 또 수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이 데이터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죠. 그런데 또 많이 간과되지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희 ODI에서 데이터 윤리 캔버스 확산에 있어서 주목을 하는 부분이 바로 관여입니다. 즉
사용, 공유, 수집, 데이터의 사용, 공유, 수집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관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관여, 그러니까 데이터 대상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데이터 사용은 많은 경우에 사실 데이터 대상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받는 사람들의 어떻게 관여시키는가가 아주 중요하게 유용한 데이터 실무를 짜 나가고 또 윤리적으로 해 나가서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도전 과제는 연구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채택에 있어서의 격차입니다. 좀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관들이 있고 또 이 자리에 또 참여자 여러분들 다수가 이미 채택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연구 결과 이러한 잘하고 계신 어떤 기관들이 사실 윤리적인 어떤 디지털과 데이터의 실무는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 기관적으로 모든 직무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스킬의 문제이고 윤리는 1급 시민을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최소한 그 중요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라도 데이터나 디지털 윤리 실무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만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우수기관들이 나올 것이고 또 임원들, 의사결정자들이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크나큰 어떤 심대한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데이터 디지털 윤리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윤리, 데이터 윤리를 좀 성숙도의 관점에서 볼 것을 저는 제언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변환의 성숙 또 데이터 오픈 데이터 성숙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성숙했는가, 어느 정도의 어떤 단계에서 데이터를 채택을 해서 기관 전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윤리 극장이라는 문제. 윤리는 결국 어려운 질문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끝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윤리를 성숙하게 어떤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것이 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숙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사용의 역량, 어떤 디지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성숙도를 잘 보지 않죠.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원칙들과 이론들을 실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존재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실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여러 분야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며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다룰 때 실제 존재하는 프레임워크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프레임워크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OECD에서 저희가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을 했을 때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협력을 분야별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실행, 채택, 그 확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나탈리아 도마게라 관리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들이 의미 있게 툴들을 적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대부분의 공공부문 승인 절차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히 체크리스트에서 하나 정도 체크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데이터 윤리, 디지털 윤리는 대화 형식이어야 하고 우리가 만든 툴들은 그냥 보면서 했다 체크하는 용도가 아니고 함께 생각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또 디지털 윤리 관련해서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사용자에게 일반 대중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윤리, 디지털 윤리는 단순히 프로젝트 말에 체크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전반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하고 관련된 툴을 사용을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또 직면에 있는 도전 과제를 평가할 때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윤리에 대한 옹호를 해주는 사람들을 정부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팀 내에 담당자가 있어서 윤리를 담당을 하고 이 담당자가 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을 하고 또 윤리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데이터 윤리, 디지털 윤리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So I think 네, 굉장히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디지털 윤리가 이제 막 다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언어 학대의 예방이라든지 스마트폰, 휴대폰 시대에는 이러한 식으로 윤리를 생각을 했고 많은 젊은 층들이 온라인 괴롭힘을 행위를 한다던가 하는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는데 AI나 데이터 기술 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큰 사안이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윤리가 과연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사실 쉽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직들, 간호사, 의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만의 어떤 개념이 있겠죠. 피어 그룹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라면 또는 데이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이거나 데이터 기술 종사자라면 아마도 어떤 동료 평가, 즉 동료와의 관계나 이런 피어 평가가 좀 더 강력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활동이나 행동을 그룹이나 팀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윤리적인 데이터 기술에 대한 문제, AI라든지 데이터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부정적인 어떤 효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피해자라면 또는 어떤 특정 데이터나 AI 기술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어떤 한 나라의 피해자가 아니라 세계의 피해자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I나 어떤 데이터 기술이 어떤 한 국가에서 나왔다고 해도 아주 대대적인 거대 IT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 기업들의 활동은 사실 국경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국경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부작용,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디지털 윤리라는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정말 이러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다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국가 차원에서, 국한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OECD 국가들이 넷플릭스 세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특정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 불법 행위는 한 국가에서만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함께 내지는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국가적인 노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개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초국가적인 회의도 열면서 우리가 적절한 AI나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리비에님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네, 두 가지 있습니다. 조금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사실 다중화라든지 어떤 확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나마 조금 우려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 자체가 맥락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 다양한 국가에서 거주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건 기업에 있건 간에 이렇게 좋다, 윤리적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이동욱 단장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의 표준과 어떤 행동들이 점차 융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복수의 다양한 원칙들이 등장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융합해 나가야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인데요. 우리가 사실 윤리를 생각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위험과 위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윤리를 기관 내에서 운영화하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상기시켜 드리는 점이 이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위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관여를 시켜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디지털화와 어떤 새로운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사용으로 이룰 수 있는 좋은 유익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타협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지도 알아갈 수 있고 더 긍정적인 어떤 국민의 관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해와 위험을 줄이는 건 물론 가장 중요하죠. 절대 위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의 생성과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윤리를 전 기관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very clear. 네,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버트님? 네, 감사합니다. 앞서 올리비에르 테호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과 여러 데이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생명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을 해서 우리가 잘해야 하는 책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일반 대중도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떠한 기대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대치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윤리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모형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도 있게 되죠. 저희가 AI 플레이북을 마련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반 대중의 관여와 관련해서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맥락적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AI와 데이터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은 어떤지도 파악하고 또 이러한 일반 대중의 관여를 위한 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재원도 필요하고 또 구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툴들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을 때 단순히 사람들이 준수를 위한 준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AI 솔루션을 사용할 때 윤리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인프라가 마련이 된다면 훨씬 더 주류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맥락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뭔가 마련을 해서 합의를 한더라도 이것이 국내의 맥락에 또 문화에 얼마나 잘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소프트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아키텍처나 구조도 굉장히 거버넌스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워크, 툴, 방식 등이 일반 대중을 어떻게 관여시키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도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방식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의 인식 제고 또 관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올리비아 테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동체, 지역사회의 역할, 예를 들어서 거브테크 공동체라든지 혹은 기술 공동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협력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기술 공동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과 관련을 해서 난민 관련 기술 공동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함께한다면 난민들의 즉각적인 필요에 대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협업을 위한 노력을 할 때 특히나 윤리를 위해서 다양한 공동체와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포용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늘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늘 참여하는 그룹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력 있는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협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장님부터 모십니다. Yes. 네, 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 또는 국민의 관여를 정책이나 과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야 한다라는 논의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 기술이나 AI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국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기술적인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막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어떤 하이 레벨에서 개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어떤 기업의 많은 대표들이 있고 또 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을 데이터 기술, AI 기술 전문가들을 좀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데이터 윤리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AI 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이러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유능한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피어 그룹의 활동들을 좀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없겠지만 의사들, 간호사들과 같은 의료진의 어떤 윤리 접근을 좀 모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어떤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집도의에 대해서 사고 책임을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간호사나 의사 이러한 전문적인 어떤 의료진이여야만 그 수술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윤리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인터넷 기술을 넘어선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아주 깊이 있는 AI라든지 데이터 기술들을 맞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전문적인 인력들, 전문가를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좋은 지침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병행성,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피어들 기반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부정적 행동을 의사나 의료진이 했을 때의 그 영향에 대해서 뭐 비윤리적, 올바르지 않은 부정 행위를 했을 때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벤치마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료진들과 같은 곳에서 적용이 되는 원칙들을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탈리아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주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은 열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린 정부 파트너십 글로벌 서밋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투명하게 책임 있는 열린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포용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우리는 모두 정책이 사일로 형태로 존재해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일로를 깨고 함께 특정 정책과 대중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개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가 나온 바와 같이 항상 늘 같은 사람들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전문성을 또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만 혁신을 위해서 또 포용성을 위해서 어떻게 공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에서는 데이터 혁신 센터를 통해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투명성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인지 또 어떻게 알고리즘 툴들이 정부에서 사용이 되어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 전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또 다양한 연령대 또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다양하게 디지털 문해력도 다양하게 사회 경제적 배경도 다양하게 선발을 해서 3주 동안의 연구 동안 5시간씩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이상적인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윤리 정책 입안은 신선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는 받지 못하는 외부 시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경험과 생각, 전문성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실용적인 제안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실용적인 제안들이 다시 공공부문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 국민들을 만나보고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을 분들을 만나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열린 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경험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린 정부 개혁과 윤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관계들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아무런 맥락 없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대중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버트 킹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인 관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앞서 열린 정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 그리고 AI 전략을 실행하는 방식에서도 스코틀랜드는 열린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주신 참여 형태를 저희가 진행을 함으로써 여러
기회를 통해서 디지털 및 데이터 윤리와 관련된 시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늘 관심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 또 공동체들이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린 정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 데이터를 실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코로나19 중에도 많은 성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공동체를 위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기도 했죠. 이 분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문해력, 사고력,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 즉 일상과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 정부 그리고 열린 정부 파트너십이야말로 이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열린 데이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린 데이터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접근성을 열어두고 윤리적인 접근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리비에 테오님.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미 나탈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도전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민관 부분 데이터 윤리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력을 해왔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여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참여에 관여를 했는가?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실 텐데 잘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후에 단순히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윤리적인 프로세스를 잘 거치고 있는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것이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공개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비윤리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서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여는 그렇게 깊이 있게 되지 못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관찰을 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새로운 단체들, 새로운 어떤 관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들, 풀뿌리에서 정말 도우려는, 기여하려는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관계가 민관 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코로나 시대에 그저 사용자이자 소비자로서 오픈 데이터나 공유 데이터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쓸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민간 분야에서 데이터를 모빌리티, 이동성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를 함으로써 정부가 또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어서 더 나은 예를 들어서 봉쇄와 관련된 정책들을 고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데이터의 한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민관 관계 자체가 잘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잘 생각을 못 합니다. 정부와 시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민간 분야의 역할도 있다라는 점을 그리고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리비에님.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OECD에서 저희가 했던 지난 2년간의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 데이터를 정부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증거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소통을 개선했는지, UX를 개선했는지, 여러 주체들을 관여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또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 관여들, 정부가 목표로 했던 공공 관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좋은 목표이지만 그만큼의 강도로 오픈 데이터를 어떤 서비스의 설계라든지 팬데믹 관련된 설계를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이 조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민간 분야까지 관여를 시키면 이 전체적인 순환과 그 주기가 더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와 협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석 결과 민간 분야를 참여시키는 것이 사실 어떤 우선적인 정부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팬데믹 시대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오픈 데이터에 있어서 민간 분야를 관여를 시키고 여러 가지 어젠다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reen.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기술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께서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과 접근으로서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윤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공공 부분 외에 제3자를 활용해서 함께 디자인을 한다라는 측면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른 답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낸싱이나 gov테크 공동체나 AI 개발을 위해서 관여를 할 때 열린 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2번째로 많은 답을 얻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윤리 프레임워크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기술 및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한 감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이 외부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기술 중립적인 규제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윤리 틀을 위해서 준수가 보장될 수 있는 조달 방식이 필요하다 등의 답변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규제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위쪽에 오히려 다른 답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탈리아 도마게리 관리자님께서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과는 잘 보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탈리아 도마게라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 부처에 걸친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계에서부터 적용의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이 정말 중요하죠.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윤리와도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데이터 전략팀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 수준의 데이터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부 외에서도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열린 참여적 기회를 마련을 해서 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여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을 쭉 살펴보게 된다면 열린 계약 또 열린 주도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고 열린 알고리즘의 투명성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 데이터의 다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정부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도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답변에는 오픈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부처에 걸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을 해서 적용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OECD에서 디지털 윤리를 위한 굿 프랙티스를 마련을 했을 때 여러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분석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제가 OECD와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데이터 윤리를 조금은 다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정부에서만 활동할 때는 얻을 수 없었던 다국적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답변들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순위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버트 킹님을 모시겠습니다. 혹시 이 답변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예,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모든 단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는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최대한 반응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흥미로웠던 점은 반면에 좀 더 전통적인 방식, 예를 들어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의견에 반응하기가 어려운 메커니즘인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순위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변혁에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과 규제를 아주 잘 활용을 해 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역량이 상당히 성숙해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단장님께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규제가 순위가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of dealing with data and AI. Yeah, I think it's 네, 질문이 너무 길어서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ICT 변환을 또는 디지털 세계, 디지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OGP를 한국 정부가 서울에서 이렇게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내용 또는 놀라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OECD 국가들에서도 좀 상당히 일반적인 어떤 접근 평가를 국민이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립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형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분야 데이터 기술, AI 기술뿐만 아니라 항상 정부는 개방적이고 또 모든 일반 국민들,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고 정책 기반에 참여를 하고 정부 외적인 인력들이 참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조사 결과가 데이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다가가야 하고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올리비에님. 네, 이당자님 감사드리고요. 올리비에님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서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록의 아래쪽에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좀 더 많은 통제력을 원한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데이터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 공유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이동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규정, 규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하고 또 직접 잘 보여줘야 합니다. 즉 데이터 사용에 대한 어떤 영향이 개인적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 기업들이 이것을 어떤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합니다. 많은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 어떤 공동체, 인구 전체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관련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실무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나의 데이터를 이용한, 그리고 나와 인구 전체를 위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사용된다라는 데 있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네, 올리비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뢰가 굉장히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책임성 그리고 데이터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데이터 이동성, 확장성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더 잘 알아야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지만 이런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공동체나 어떤 집단에게 사용이 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야 하고 또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1분씩, 최대 1분 내로 핵심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번 세션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1분씩 엘버트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아주 고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린 정부와 투명성은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과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역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를 위해서 또 일반 대중의 관여를 위해서 역량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나탈리아 도마게라님.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및 데이터 윤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게 된다면 현재의 디지털 윤리는 단순히 프로젝트 단위의 윤리를 넘어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들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이고 만약 사용이 된다면 대중의 신뢰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Barbara. 네, 감사합니다. 엘버트님 말씀과도 동의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윤리를 디지털 문해력의 1급 시민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계속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명확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윤리라는 것은 어떤 사회나 공동체의 전통에 속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윤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디지털 윤리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 세계가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지난 1, 2년간 EU가 또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 논문도 발표를 했고 또 여러 논의를 해 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OECD 세션을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윤리는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윤리가 어떤 한 나라나 공동체의 전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윤리는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윤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패널 분들께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께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윤리를 다룬 데 있어서 기회와 리스크를 같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핵심 메시지들을 위해서 기여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전체 디지털 툴 사용에 있어서 윤리가 적용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입안과 관련해서 디지털 윤리가 적용이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 과제와 기회들은 초국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OGP 글로벌 서밋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OECD 내의 디지털 정부 부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논의를 가능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정부가 디지털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빌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같이 휴가를 즐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